우리가 꼭 빌라가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 뭐 아파트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안 좋다라는 거지. 네. 수익률적으로 보면 오히려 못난이들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여기가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에 비교해 봤더니 계속 그 모양 그 꼴인 동네야. 그럼 가격 상승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 지금 굉장히 힘들죠. 일단 세금적인 이슈도 있고, 또 내가 아는 건 남들도 다 아니까 뭔가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이 재테크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론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실무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잘 알아야만 이제 성공할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이제 재건축 전문가 또 세무사님 이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이론과 실무를 아주 단단하게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또 모셨는데요.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왜 모셨냐 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파트가 아닌 다른 대체제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재건축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 이제 청년들한테는 아파트가 목표가 아니라 이제 그냥 꿈? 그쵸. 진짜 말 그대로 꿈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가 이제 다세주택, 빌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그냥 막연하게 빌라 투자는 안 좋아라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이제 좀 전에 했잖아요. 빌라 투자는 안 좋아. 이런 이제 의식들이 대부분 있는데, 실제로 현실은 좀 어떤가요? 전문가 보시기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도 여러 매체라든지 저희 투미TV 자체 네. 채널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 약간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단순히 얘도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렇죠. 빌라라는 거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라는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네. 말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만 얘기하자면 일단 투자로서는 솔직히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네. 이거를 그렇게만 말해버리면 답이 없는 게, 빌라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네. 돈 있으면 아파트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 가고 싶은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빌라로 오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빌라가 아파트보다 안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게 왜 안 올라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네. 그리고 올라가는 빌라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특히 빌라도 안 올라간다 하지만 특히 재개발 이슈가 부는 데들은 네. 아파트 못지않게 억 단위로도 올라가는 데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네, 특히 맞습니다. 무엇보다 빌라의 최대 장점은 소액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자금이 어느 정도 돼서 아파트를 갈 수 있으면 아파트를 가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가 초보자가 하기에는 정말 쉬운 상품인 것도 맞고요. 그렇죠. 네. 빌라는 단순히 어디 입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여건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일반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빌라 자체는 이렇게 일단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정상적인 상품군,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뭐 재개발이라고 하면 일전에 다니TV에서 나가서 재개발에 대한 내용도 쭉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초보자라면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재개발을 했으면 네. 좋겠다. 좀 이런 구체화된 얘기도. 다음에. 네. 그렇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데로 가면 너무 좋지만 자금이 안 되면, 네. 우리가 서울시라고만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주거설립 인가는 재개발 지역, 저기 노원구 성균뉴타운도 현금이 4억씩 필요해요. 네. 아파트 갭 투자를 하려 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갭이 최소 3억 이상이에요. 그렇죠. 네. 2억도 찾아보면 있긴 있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거의 막 경기도 넘어가야 될 거예요. 2억이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자금이 특히 뭐 2030이라든가 네. 아니면 지금 다니TV 자체는 40, 50대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네. 나는 집이 있지만 자녀한테도 뭐 하나 해주려고 했더니 남들처럼 뭐 그냥 남부르지 않게 5억씩 턱턱 해주면 더 좋지만 네. 여윳돈이 1, 2억도 작은 돈은 결코 아닌데 이 돈으로 뭐라도 하나 해줄까라는 분들도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좋든 싫든 빌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긴 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일단은 전제적으로 우리가 빌라가
뭐 좋진 않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잖아요. 네. 단점을 알아야 네. 그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빌라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말해놓고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파트인데 표준화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근데 빌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좀 개별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투자 방법 또 어느 지역이 좋은지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내가 빌라를 살려고 해요. 진짜 소액으로 네. 뭐 자본금 1억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서울에 움직이려면 결국 빌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빌라를 투자를 했었을 때 올라는 가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익률도 좋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투자금이 낮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3천만 원 투자했는데 3천만 원 벌었어. 그럼 100% 100% 수익률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꼭 빌라가 뭐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 뭐 아파트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안 좋다라는 거지. 네. 아파트는 그만큼 투자 금액이 또 높잖아요. 그렇죠. 크죠. 수익률적으로 보면 오히려 못난이들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마인드적인 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빌라를 투자하려면 딱 고려를 전 4가지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일단은 빌라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네. 개발 호재가 있는 데를 찾아라. 네. 개발 두 번째,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 인근에 있는 곳을 찾아라. 네. 세 번째,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지역들을 주목해라. 네. 맨 마지막으로 그 자체가 개발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자체 즉 개발.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빌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을 찾아봐라 라고 해서 4가지의 키워드를 잡아서 이런 빌라들은 그래도 올라가는 빌라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데들 인근을 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우선 전제 조건을 놓고 보았을 때 빌라가 잘 안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팩트기도 하잖아요. 네. 아파트는 막 수억 원씩 뜨는데 예를 들어서 반포의 빌라도 네. 우리가 반포하면 아파트들 뭐 주공 아파트도 아직 있긴 하지만 다들 네. 재건축 이야기 나오고 있고 신축 아파트 엄청나게 비싸져요. 네. 아파트 막 33평에 35억 이렇게 가는데 반포도 빌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포 한강변 앞쪽만 보는 게 아니라 반포동 자체로 보면 뒤쪽에 빌라들도 있거든요. 그 반포의 빌라가 3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해봤자 1억? 1억도 안 올라간 빌라들 찾아보면 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동일 기간에 아파트는 그냥 10억씩 막 올라갔는데 빌라는 1억도 안 올라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 잘 안 올라간다는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일단 빌라의 주거 환경이 계속 그대로라고 하면 네. 얘기했잖아요. 그 남들이 좋아하는 반포도 특별한 뭐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라는 거죠. 네. 물론 수익률적으로 보면 투자 금액이 낮았을 테니까 그 반포 1억 올라간 빌라 자체도 네. 나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조차도 3년 전인 지금이랑 아예 안 올라간 빌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데들은 네. 주변에 개발 호재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는 부분. 네. 여기가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에 비교해 봤더니 계속 그 모양 그 꼴인 동네야. 그럼 가격 상승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환경이 바뀔 만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 지하철 개통이라든지 네. 아니면 새로운 뭐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진다라든지 네. 아니면 무언가에 이제 또 정부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쪽이 개발이 된다라든지 그럼 개발 호재들을 찾아봐야 네. 되는 건데 근데 이 개발 호재라는 거는 사실 다니쌤이 저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셨잖아요. 네. 어디가 뭐 지하철 뚫린다더라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거 많이 있나요? 그렇죠. 좀 드물죠. 그쵸. 계획만 있고 실행되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그리고 설령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완공까지가 너무 길고. 원래 처음에 청산진대로 가는 거 거의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너무 오래되고 그나마 그것도 되면 다행인데 무산되는 경우도 워낙 많죠. 너무나도 막연하다는 게 우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발 호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는 표현을 써요. 복권은 되게 많았어. 긁었더니 꽝꽝꽝 이래요. 그러면 답이 없죠.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긁었는데 당첨이 되면 그러면 이제 뜨겠죠. 그래서 이거를
초보자라고 하면 네. 그냥 일단은 삽을 뜨기 전까지는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삽을 뜨면 정말 이거는 오래 지연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언젠가는 확실하게 입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주변이 바뀌는 부분들, 호재가 있는지를 일단 알아봐라가 첫 번째. 네. 그런데 제가 이게 호재를 알아보라고 하긴 했지만 이거 뭐 호재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말라고 투자하는 거지 네. 너무 리스크적인 거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막연하잖아요. 네. 가장 확실한 호재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거죠. 네. 재개발 인근에 가라. 재개발 지역 인근이라는 게 가장 확실한 호재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네. 노후 불량 건축물인 건 동일하지만 네. 기반 시설이 양호한 것은 재건축, 불량한 것은 재개발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기반 시설이 불량했으니까 재개발을 했었던 것이고 그건 주변은 다들 빌라 지역들이 있었던 동네였는데 아파트가 싹 들어서면 네. 길도 새롭게 뚫고 그리고 일반적인 조그마한 재개발이면 모르겠지만 뉴타운급 되면 거기 관공서더라고요. 학교더라고요. 길도 확장시켜버리고요. 그냥 상가들도 그냥 와 크게 들어서다 보니까 네. 주변의 인프라가 바뀌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어떻게 했다면 이게 일본 호재보다도 훨씬 더 명확한 호재인 게 주거 환경이 개선돼 버리면 네. 학군도 달라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동대문구, 청량리 생각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학군이 좋다라고는 그쵸. 말을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뭔가 학군 했었을 때 청량리 하면 느낌이 약간 조금 뭐 교통은 좋은 것 같지만 네. 주거지로서는 느낌이 좀 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동대문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농답 심리 뉴타운 가격 장난 아니고요. 그렇죠. 네. 지금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있거든요. 네. 지금 스카이 L6고 한양 수자인 효성 해링턴 해가지고 세 개 단지 청량리역 주변에 들어서고 위로는 이문희경 뉴타운 있고 그리고 청량리 재개발, 제기동 재개발, 용답동 재개발 이런 식으로 동대문구 자체가 재개발이니 뉴타운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 5년 뒤, 10년 뒤를 보았었을 때는 여기에 아파트들 가격대들 막 다 15억, 17억 뭐 이런 식으로 다 싹 들어서게 되면 주변 환경 자체도 바뀌고 네. 동대문구 했을 때 이미지가 바뀐다. 그리고 학군도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바뀌면 솔직히 재개발 지역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동대문 이문희경 뉴타운 했었을 때 이문동 희경동 했었을 때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도 네. 여기 25평 가는 물건을 관리했을 때 7, 8억씩 필요하거든요. 와, 네, 7, 8억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문희경 뉴타운은 못 들어가도 그 이문희경 뉴타운 인근에 있는 빌라라도 샀다. 그 빌라 자체는 솔직히 계속 빌라겠죠. 네. 그래도 주변이 다 빌라인 동네일 때랑 와,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12,000세대 들어서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주변 환경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훨씬 좀 더 나아지겠네? 그리고 이문동에 섰을 때 지금의 이문동 하면 이미지가 거기 소탕되던 동네? 그렇죠. 네. 아직도 소탕되던 데들이 재개발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10년 뒤가 됐다. 이문동도 막 아파트 가격이 15억, 17억, 18억 막 이런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나 이문동 산다라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미지가 바뀌어지겠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성동구의 왕십리 33평 가격이 막 19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십리에 아직도 빌라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왕십리 이미지 바뀌어나고 있고 좀 더 좋은데 사례를 말한다면 우리가 뭐 옥수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똑같이 성동구에서도 성수동이라든지 이미지가 여기는 정말 바뀌었죠. 네. 이런 것처럼 이미지가 바뀔 만한 곳들을 찾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빌라를 똑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빌라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고 또 재개발 인근이라는 게 하나를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네. 이주 철거를 하게 되면 이주 수요들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어차피 그 재개발 지역 우리가 재건축이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재건축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주 철거를 한다 해서 이주를 하려 했을 때 빌라를 찾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아파트를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찾아요. 근데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던 분들은 그렇죠. 이주하려 했을 때 어차피 빌라 살던 사람들 오히려 어떻게 따지면 더 낙후된 곳이죠. 그렇죠. 네. 더 낙후된 곳이었으니까 재개발로 묶였었는데 이주를 하려 했을 때 인근에 이주 수요를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괜찮다. 다만 재개발 세대수가 그냥 그 단일 재개발 뭐 1000세대 이 정도로는 좀 어렵고 네. 이미지를 바꾸려면 못해도 재개발 지역들 모아가지고 네. 또 몇천 세대가 넘어간다든가
뉴타운이 인근에 있다라면 제일 좋죠. 그런 곳들이 있는 지역에 빌라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개발 호재,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이 이제 좋아지는 곳, 인근,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제 세 번째 아까 공시가격 1억 미만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공시가격 1억 이하면 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이 바로 취득세 감면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다주택자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지금 뭐 1주택자라고 하면 원래 가액 순에 따라서 1.1%부터 해서 3.5%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게 2주택자라고 하면 8.4%, 3주택자라고 하면 12.4%예요. 그쵸. 이것도 85제곱미터 이하이지 85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2주택자는 9.0, 3주택자는 12.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야 엄청나죠. 이게 뭐 빌라 뭐 투자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간다 해도 우리가 5억짜리 빌라라고 했었을 때 뭐 전세 뭐 한 4억 껴 있어서 뭐 한 1억에 산다라고 칠게요. 5억에 12.4%면 이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 터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죠. 솔직히 또 빌라 투자할 때 1억씩 잘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죠. 그냥 5천 정도 이하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런 경우가 나타나다 보니까 애초에 빌라를 뭔가 크게 기대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드머니를 키워나가는 것, 수익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빌라 투자거든요. 공시가격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1.1%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딱 세금만 피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네. 공시가격 1억 이하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시가격 1억 이하래 여기 정말 세금적인 출구가 있어 라고 하면서 투자를 막 몰아가는데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하려면 명확하게 목적성을 하고 세금 세팅을 명확하게 풀어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공시가격 1억 이하라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만 피한다는 거죠. 네. 내가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답이 없어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취득해서 양도 차익을 좀 벌었어요. 네. 뭐 한 소액 투자했는데 5천만 원 벌었네, 1억 벌었네. 오, 수익률 되게 높아. 팔아야겠어 했는데 양도세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 들어가요. 양도세에서 빠지는 거는 완벽하게 빠지는 거는 우리가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읍면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고 다른 주택 생각할 때도 아예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면 공시가격 1억 이하라고 했었을 때는 답이 없죠. 내가 살 때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인데 팔려고 했었더니 특히 일반 세율 맞추려면 2년이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2021년도 6월 1일 넘어가는 순간 이제 단기 양도세율 40%더 사라졌어요. 그럼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이하는 60%. 네. 2년이 넘어갈 일반 세율인데 2년이 간신히 넘어갔더니 공시가격 1억이 넘어가 버리네? 네. 그러면 일반 세율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죠. 양도세 답이 없어. 그 다음 이제 종부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게 네. 설령 그 농가주택 있잖아요. 네. 그 시골에 폐가 같은 주택이 있어도 주택세 다 들어가요. 그렇군요. 공시가격이 설령 1,000만 원이라 해도 주택세 다 들어가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니 뭐니 다 답이 없게 되고 그러면 야 이거 어렵겠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그러면 얘기 쭉 다 들어보면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만 혜택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세금들은 못 피해 나가니까 이게 혜택 아닌 혜택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자녀 앞으로 사주는 거. 자녀 앞으로. 이 공시가격 1억 이하를 활용하려 했었을 때 딱 단위 TV 시청자 층들은 지금 50대가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내가 소액으로 자녀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딱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사주려 했었더니 취득세 중과세율은 피해야겠어. 네.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일단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얘기드렸죠. 네. 근데 김진우 소장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양도세인 종부세는 빵빵 터지잖아요. 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이 과세 기준이에요. 네. 그럼 아직 자녀가 어려요. 아직 뭐 학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세대주가 안 된 거예요. 네. 아직 20대라 한다 하더라도 뭐 알바하고 뭐 아직 정식으로 직장을 얻었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세대 분리하기 전에는
세대 1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든 세대 분리를 하겠죠. 그럼 자녀는 1세대 1주택자예요. 비과세 요건을 맞췄다면 비과세, 혹은 비과세 요건을 못 맞췄다 하더라도 1주택자니까 일반 세율로 갈 수 있지, 부모와 합산돼서 중과세율이 붙지 않죠. 네. 양도세 피할 수 있네? 그럼 마지막으로 종부세.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냥 이미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그냥 버티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버티지 못하도 종부세를 미친 듯이 올려버렸잖아요. 그쵸. 종부세가 지금 몇 천만 원 나오는 사람들, 진짜 강남에 고가주택이 여러 채 있다라고 하면 억 단위로도 나오거든요. 네. 그거 못 버텨요. 그런데 종부세도 자녀 앞으로 해놨다라고 하면 네. 종부세의 핵심 대원칙은 인별과세예요. 세대 가지가 아니라 이제 개인별로 가족이라도. 그렇죠. 일단은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9억 공제를 받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인별 다주택이라 했을 때 인별로 6억 공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꼭 1세대 1주택을 고집하는 것보다도 1세대 1주택자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6억 공제면 10억 공제잖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훨씬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네. 어머니 한 채, 아버지 한 채, 아들 한 채예요. 엄마도 6억 공제, 아빠도 6억 공제, 아들도 6억 공제. 네. 그러고 그럼 아들이 솔직히 빌라 사줬는데 공시가 1억 이하라 했잖아요. 네. 종부세를 낼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부세 1억 이하라는 것 자체가 재산세 뭐 10만 원도 안 나와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면 공시가 1억 이하 투자를 해라 라고만 말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죠. 네.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가 정답이다 보니까 세금을 명확하게 알고서 투자하면 오히려 공시가 1억 이하가 네. 틈새 시장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좋은 팁이네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